국가는 여러분의 가난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전략입니다. 금융억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 저축을 몰래 녹여버리는 방식이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1억 원은 3년 전 7천만 원의 가치밖에 없고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7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데 이 27년이라는 숫자가 불과 3년 전에는 20년이었습니다. 40대의 자산이 44% 늘어나는 동안 청년 자산은 고작 12%만 늘었고요. 서울 청년의 15%는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했으며 53%는 부모님 없이는 평생 집을 못 산다고 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이 역설적인 상황.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의 주택 소유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3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60대는 16만 8천 명이 늘었고 50대도 8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기성세대는 집을 더 사는데 청년들은 오히려 집을 잃고 있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현재 13%에서 14%대로 떨어졌는데요. 과거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하락한 수치거든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중에서 8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인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 증식과 보전이 30%로 가장 높았고요. 임대료 상승 부담이 28%, 이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서가 26%를 차지했는데요. 결혼보다 출산보다 내 집 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이 74%에 달한다는 게 이 시대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집을 못 사게 됐을까요?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게을러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그 자체에 숨겨져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억압이란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몰래 용인하거나 유도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의 저축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세금을 걷어서 갚는 건데요.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는 새로운 돈을 손에 쥘 수 있거든요.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정부가 쓰는 빚 문서인데요.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린 100억 원은 지금 기준으로 70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는 이득을 보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들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 적금을 꾸준히 부은 사람, 연금을 기다리는 은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는 매년 2%씩 손해를 보는 셈이거든요. 마치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삶아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전쟁 부채를 갚기 위해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습니다.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해서 저축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손해로 국가 부채를 녹였던 거죠. 물론 이득을 본 것은 국가였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금융억압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2026년 1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카트가 텅 비어 있거든요. 3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료품을 넉넉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사흘치도 버거운 상황인데요. 계란 한 판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고 배추 한 포기는 8,000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어도 3년 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 구매력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점심 2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끼도 빠듯한데요. 문제는 이 현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거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었고 경제가 멈추지 않았으며 실업률도 급등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화폐 가치 하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는 수백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거든요.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요. 이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는데요.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뜻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공포가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거든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이 5억 원에서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고요. 부모님께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는데요. 금리가 2%로 낮았고 집값은 매달 수천만 원씩 올랐기 때문이죠. 대출 이자보다 집값 상승분이 훨씬 컸고 1년만 버티면 수억 원을 버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성공 후기가 넘쳐났고 유튜브에서는 영끌 성공 전략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는 20대에서 30대의 주택 매매 비중이 2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의 25.2%를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은 갭 투자와 영끌로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서울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갭 투자 비중은 71%였고 30대도 4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파티는 오래 가지 않았고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2배에서 3배로 뛰었는데요. 변동금리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 방식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덩달아 오릅니다. 월 5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고요. 문제는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이자만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집값은 제자리이거나 조금씩 내렸는데요. 영끌족들이 기대했던 시세 차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이자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 중 한 사람 몫은 통째로 이자로 나갔고요.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아이 학원을 끊었지만 그렇게 아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갔습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62%로 연봉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영끌족들은
본인 총소득의 80%를 부채 원리금으로 내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지만 금리가 높으니 사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팔리지 않는 집, 갚아야 하는 대출, 줄어드는 수입으로 영끌족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2025년 4월 기준 서울 지역 20대에서 30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33.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건 전년 같은 기간 35.4%보다 2.2%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청년들이 아예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영끌족을 무너뜨리는 것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자를 낼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거든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2026년의 영끌족들은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더 큰 뇌관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기업부채, 그 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줄여서 PF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역이 무너지면 개인 몇 명이 파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돈을 빌리는 것인데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 구조거든요. 문제는 분양이 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2020년과 2021년에는 분양만 하면 전부 팔렸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너도 나도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금융회사도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는데요. PF 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2024년부터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 대출을 갚지 못했고 부도가 났는데요.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600개를 넘어섰고 전문 건설사는 2,6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인 건설사가 44%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번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1보다 작으면 번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뜻으로 거의 절반이 외부 도움 없이는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가 꺾이자 도미노처럼 무너졌는데요. 한보그룹이 쓰러지고 기아그룹이 쓰러지고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PF 위기는 그때의 기업 부채 위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거든요. 건설사가 무너지면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못합니다. 협력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데요. 손실이 쌓이면 금융회사도 위험해지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정부가 PF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 중소시행사 중심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2026년에 숨겨진 진짜 내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했다. 거래량이 줄었다. 하락 거래가 늘었다는 기사들인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숫자는 명목 가격이고 실제 가치와는 다릅니다.
명목 가격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로 이 아파트가 10억 원이다, 저 아파트가 15억 원이다 할 때의 가격인데요.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10억 원이라도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에 10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2026년에는 13억 원을 내야 살 수 있거든요. 화폐 가치가 약 30%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융억압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에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2026년에 11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명목상으로는 1억 원 올랐지만 화폐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거거든요. 2020년에 10억 원은 2026년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11억 원은 실질적으로 2억 원이나 하락한 셈입니다. 이것이 착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될까요? 여기서 또 다른 변수를 봐야 하는데요. 바로 공급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1만 6천 세대에서 2만 4천 세대 사이로 추정되거든요. 이건 서울에서 매년 필요한 주택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물량인데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상황은 다른데요.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같은 지역은 재건축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서 이런 지역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크거든요. 지금의 하락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급 절벽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을 볼 때는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을 봐야 하고 화폐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야 하며 공급 상황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착시에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하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빨리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집값도 다시 오를 수 있으며 영끌족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은 2025년에 3차례 금리를 내렸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인데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5%대에서 3.5%대로 내렸지만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처럼 제로 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의미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고금리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이상 내야 하는데 이건 미국 국방비보다 많거든요. 금리를 확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더 복잡한데요.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내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달러 수요가 늘면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5년 연평균 환율은 1,422원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1,400원대 후반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기대만큼 빠르지 않거든요. 결국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하는데요. 고금리와 고환율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거든요. 40대의 자산이 44% 늘어나는 동안 청년 자산은 고작 12%만 늘었다는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값이 올랐으니 자산이 늘어난 건데요. 청년들은 집을 살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타지 못한 겁니다.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평균 26%인데 한국은 약 8%에 불과하거든요. 네덜란드는 34%의 공공임대 비율을 유지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76%가 소득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요. 31%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은 쌓아온 자산이 없는 시기인데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단계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금리도 빨리 내려가지 않고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인데요. 앞서 영끌족의 사례에서 봤듯이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무너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며 부업이든 투자 수익이든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 구성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넣고 있고 그것도 한국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된 자산의 전부를 건 상태인데요. 하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전체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는 시대에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달러 자산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상장 지수 펀드나 미국 주식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ETF란 여러 자산을 묶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일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거든요. 무주택자라면 2026년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때가 있고 이런 급매물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입지와 공급인데요. 서울 핵심 지역이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급매물은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위험합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니 현금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영끌족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기이고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금융억압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수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영끌족은 현금 흐름의 붕괴로 무너지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는데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팔았지만 일부는 달랐거든요.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샀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이후 10년간 엄청난 자산을 일궜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괜찮아질 거야,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주거든요. 국가는 개인의 가난을 책임지지 않았고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금융 속임수를 인지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내 저축이 녹아내리는지 이해하게 되고 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 중요한지 알게 되며 왜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뉴스에서 말하는 숫자의 이면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정부 정책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후의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데요. 깨어있는 소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인데요. 공포에 떨며 웅크릴 것인지 흐름을 읽고 올라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소수만이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회를 잡거든요. 2026년이 끝나고 2030년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